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128페이지예요. 네, 128페이지 시간. 자, 네 번째부터 보금자료는 상품이다 소개되었죠? 네, 그리고 우측 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우측 페이지 보시면 6번 챕터에 주택연금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한국주택금융사가 제도 주관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되겠어요. 물론 공사가 제도 주관하고 있는 상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보금자료는 이 상품과 주택연금 이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상품에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보금자료는 이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래서 하세요. 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상품이다라는 얘기. 결국 보금자리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금자리는 굉장히 낯선 용어일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들고 더 익숙한 게 바로 뭡니까? 모기지론이에요. 모기지론. 그래서 당초에 이 상품이 나올 때 명칭이 모기지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공식 명칭 바뀐 겁니다. 공식 명칭이 뭡니까? 보금자리론.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워낙 모기지론이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은행에 지금 가서 보시면 포스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기지론 이래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워낙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공식 명칭은 보금자료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모기지론 이는 저당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자, 모기지론 즉 보금자료론 이 상품은 자, 이 문이죠. 이 주택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자는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주택 담보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하고자 하는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한다 해서 가장 주된 용도는 뭡니까? 가장 주된 용도는 주택의 구입 용도다. 물론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상환 용도다 이런 거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주된 용도는 뭡니까? 구입 용도다. 그래서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럼 여하튼 모기지론 즉 보금상품의 큰 특징이 있다냐. 큰 특징이 바로 뭡니까? 먼저 장기 상품입니다. 장기니까 만기는 몇 년 이상입니까? 10년 이상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기는 10년 이상 그리고 30년 이하의 구조로서 설계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고정금리 상품이에요. 고정금리 상품이다. 다음 세 번째 매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금자료 즉 모기지론 상품의 큰 특징이 바로 뭡니까? 장기 고정금리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기니까 만기는 몇 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구조다. 다음 이 상품은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오래돼서 우리 교재는 밑줄을 제가 다 빼버렸는데 과거에 이리 있었죠. 만기 5년 OX X 잘못됐죠? 몇 년 살았어요? 10년 이상이다. 잘못됐죠? 다음은 만기 3년 이내 X 잘못된 거죠? 10년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변동금리 X 잘못된 것이다. 뭡니까? 고정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모기지론 즉 보금자료론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자, 벌써 취득하고자 하는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대출 받죠. 그럼 대출받는데 대출금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일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일시로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상환할 때는 매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한다는 데서 일시로 받고 매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모의선 할 때는 이런 걸 말 바꾸는 겁니다. 매년 X 잘못되어 있죠? 매월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틀리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공부시키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낸 모의고사 보면 점수 뒤지가 안 나옵니다. 아마 기겁하실 겁니다. 기겁에. 아직 제가 낸 모의고사는 여러분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겁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저는 길 죽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길 죽이고 들어가니까 1번 문제를 박스형으로 됩니다. 박스인데 이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우리가 어떤 연습했듯이 지금 몇 개만 찾잖아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하나만 잘못 판단해도 답을 못 찾습니다. 그죠?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어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박스에 지문 어때? 서너 개, 전만의 말씀 11개 이런 넣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를 어때? 40문 중에 한 20개 넣어놓습니다. 그죠? 그럼 기가 팍팍 죽어버릴 겁니다. 그죠? 점수 뒤지기가 나온다. 예, 결국 그래서 어때? 공부시키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예, 여튼 좋습니다. 예, 지금 이거 설명드렸죠? 예, 자, 다시 여기 보세요. 네, 보금자리론, 즉, 모기론이다. 이 상품에서는 대출금은 어때? 일시불로 판단했지요. 받고 매월마다 어때? 분할해서 상환한다. 그래서 어때? 저당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시불로 받고 매월마다 분할한다. 그래서 저당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금자리는 이런 정도만 정리하셔도 되는 겁니다. 우리 교재는 몇 가지 더 넣어도 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정도 정리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같은 그런 보금자리론, 즉 모기지론 이 상품을 한국주택금융사가 직접 판매하느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공사가 직접 판매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공사가 직접 주택담보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이야기. 공사는 제도만 주관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도를 주관하는 것인가? 자, 보세요. 이제 주택저당증권 MBS, 주택저당증권 담보채권 MBB 이런 걸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걸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겠죠? 네, 자금을 조달한다. 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어때? 주택담보줄 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주관하는 거예요. 좋았나? 그럼 결국 주택담보줄은 누가 할 것인가? 이 상품은 누가 팔 것인가? 바로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판매는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지금 가보시면 이제 한국주택금융사의 모기지론 판매한다.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 자, 바로 여기가 어때? 여기가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은 직접 공사가 판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주택담보줄 직접 해준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만, 공사는 제도만 주관할 뿐이다. 그래서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시중의 금융기관들이 상품은 어때?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부터 보금자리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로 보시면, 자, 보금자리론 제도란 모기지론 제도가 되어 있죠. 자, 주택저당증권 등을 발행하여, 자, 주택저당증권 여기 있죠? MBS 등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발행해서 이제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할 수 있겠죠. 자, 동안에 읽어봅시다. 자, 공사가 이제 10년에서 30년간 되어 있지요. 결국 만기는 장기라 그랬죠? 10년 이상 30년 이하라 그랬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다. 나누어 갚는 게 뭡니까? 분할 상환이다. 그 얘기죠. 예, 자, 선진국형 장기 주택담보출의 고유 브랜드명, 이게 어때? 보금자리론 공식 명칭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금자리론 제도의 활성화는 무주택 가구의 어때? 주택 구입을 쉽게 해준다 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하단 내려갑시다. 하단 보시면 5번 챕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상하세요. 내 집을 마련해서 디딤돌로 삼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대출 상품이다. 그럼 이는 누구를 위한 상품일까요? 저소득계층을 위한 상품이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아주 낮은 편이다. 아마 시중에서 최저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동안에 1번 보세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도시임을 통하여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이다. 낮은 여기에 동안을 쳐주시면 되겠어요. 예, 자, 대출금리 아주 낮다 그랬죠? 시중 금리가 낮은 이율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우측 페이지입니다. 자,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6번 주택연금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도 주관하는 주택연금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공사가 제도 주관하는 주택연금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자, 지난 시간에 자, 주택담보노형보증이다. 이런 의무를 공사가 담당한다 그랬죠. 이걸 약칭으로 주택연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이다. 자, 주택형 이 상품은 우리가 이제 역모기지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모기지론이다. 또한 역저당 이렇게 표현해요. 현금이 모기지론
즉 보금자리 이상품 때 정반대라서 역모기지론, 역저당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택연금은 뭘 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뼈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럼 뼈빠지게 일했을 때 지금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죠. 집을 하나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이 들다 보니까 가고 싶은 데는 많다는 이야기, 이루시 많다는 이야기예요. 오란 데가 없어요. 오란 데가 저도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예, 가고 싶은데 오란 데가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 집은 있지만 생계가 막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사람들 대해서 주로 누가 되겠어요? 고령층이 되겠죠. 예, 이 같은 사람들 대해서 예,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담보로다. 참 가지고 있는 예, 주택을 예, 담보로 해서 매월마다 연금의 형태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매월마다 연금 형태로 줄 테니까 이 연금 받아서 뭘 활용하라는 이야기? 생활비 이걸로 활용하라, 이런 상품이에요. 상품이다. 결국은 주택형 이 상품도 근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지요. 주택담보대출이라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마다 연금 주겠다. 그 연금 받았을 때 생활비로 쓰란 이야기예요. 이런 상품이다 생각하시고, 이 상품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는 저희들이 지금 한국주택금융사 여기서 제도 주관하는 주택연금 상품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주택금융사 여기서 주택연금 이 상품을 만들기 전에 시중에 몇몇 금융기관이 먼저 상품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굉장히 이 상품 처음에는 기대가 높았죠? 그러나 거의 안 팔립니다. 거의 안 팔려요. 안 팔린 이유가 있어요. 만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떠냐? 만기가 있다면, 만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택 처분하겠죠? 처분했을 때 그동안 연금을 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자까지. 그렇죠? 그럼 그때는 집도 없지. 집도 돈도 없지. 어디로 갑니까? 지하철역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선호가 안 된 상품이에요.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농협 조직망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농협 조직망 대단하지만 그 전체 농협 조직망을 통해서 1년에 딱 3건 팔릴 정도. 거의 상품에 유명무실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만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공사가 안 되겠다. 만기를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종신 상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나온 게 주택연금 공사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공사의 상품에 가장 큰 특징이 종신이에요. 종신. 담보 삼았던 이 주택에서 죽을 때까지, 되질 때까지 산다는 이야기예요. 종신거주. 그리고 종신 지급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담보로 삼았던 이 주택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이야기예요. 살고 죽을 때까지 연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활비로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특징이에요. 종신거주, 종신지급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종신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튼 종신 방식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종신 혼합 방식 여기서부터 이야기합시다. 종신 혼합 방식은 뭐라고 제가 수시 인출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수시로 인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시 인출금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아주 쉽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 설정하듯이 수시 인출한도 설정해서 교육비, 의료비 명목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종신 혼합이에요. 반면 수시 인출한도 이런 거 없이 죽을 때까지 매월마다 연금하겠다. 이게 뭡니까? 종신 지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신 방식에도 종신 지급, 종신 혼합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연금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종신거주, 종신지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파생 상품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도가 자꾸 보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 나왔어요. 자, 종신거주. 자, 일정 기간 지급. 일정 기간 지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담보로 삼았던 이 주택에서 죽을 때까지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연금 받는 기간은 선택해서 일정 기간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 가입한 날부터 10년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0년 동안 매월마다 연금 받는 겁니다. 그럼 10년 딱 지나면 연금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담보로 이 주택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습니까? 정산하는 거예요. 자, 이 점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확정 기간 방식이에요.
확정기간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확정기간 방식은 혼합 방식 이거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 보시면 돼서 뭐 이해도 뭐 우대 방식 등등 어때 상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가장 기본이 된 게 뭡니까? 종신 방식. 그리고 여기서 파생하는 확정 기간 방식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도 우대 방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제 이처럼 주택연금 이 상품은 담보로 삼았던 주택을 대상으로 매월마다 연금 형태로 봐서 생활비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만기는 언제 되신가? 다른 특별한 계약계획 사유가 없으면 만기는 어때? 사망시입니다. 사망시가 만기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자, 사망시에 원칙은 담보로 삼았던 이택을 처분한 가격 범위 내에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원칙은 담보로 삼았던 이택을 처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계약 케이스 없이는 만기는 언제였어요? 사망시. 그럼 사망시에 담보로 주택을 처분했을 때 정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산한데 먼저 이제 생각합시다. 그동안 받았던 연금이 있겠지요. 연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증료라는 게 있어요. 보증료가 있다. 그리고 등금, 보증료에 대한 이자, 이분 전부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다. 기타 등등, 계산해서 정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잡아서 이제 담아서 어떤 이택을 처분해서 정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산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뒤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럼 어때? 처분해서 정산하고 남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는 건 어떻게?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요. 그리고 생각보다 뒤지게 오래 살았습니다. 150세. 그럼 그때까지 연금 받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처분한 금액으로 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죠? 공사가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상속인에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가 책임진다. 그래서 남으면 상속인에 돌려주고 부족하면 공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한 그와 같은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사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그때 보증료라는 걸 받는 겁니다. 보증료 이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는 연금자는 매월마다 연금 받기만 하지 사실 보증료 이런 건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보증료는 누가 낼 것인가? 이제 내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 지정하겠죠? 그 금융기관이 나 대신 연가입자 대신 공사에 대납하는 거 대납. 다 대납하고 맨 마지막에 죽었을 때도 한꺼번에 다 정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른 특별한 계약기 사유 없으면 만기는 언제다? 사망시에 담아선 이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정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상속에 묻지 않겠다. 공사가 책임지겠다. 이런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 상품의 현금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현금을 생각하면 매월마다 연금 멘트로 받잖아요. 그럼 받을 때 어때? 분할해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환은 어떻습니까? 일시에 상환하는 거지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보금자랑 모기나 이 상품은 어떻습니까? 일시불로 받아서 매월마다 분할 상환하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어때? 매월마다 분할해서 받아서 만기 어때? 일시불로 정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이 정반대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모기지론 이렇게 표현하면 이 상품은 뭡니까? 역모기지론. 여기가 저당이면 여기는 어때? 역저당.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역저당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의 가입 절차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다른 조건 다 충족시켰어요. 충족시켜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먼저 이제 자, 한국 주택금융사 있겠죠? 공사에게 가입 신청하는 겁니다. 이제 공사에게 가입 신청함과 동시에 공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상품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을 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연가입자가 공사에 신청을 하고 금융기관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사는 보증 심사하겠지요. 심사에서 결국은 근저당권 설정하고 공사가 어때?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그럼 보증서를 발행해서 금융기관에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넘겨주면 금융기관에서 연가입자에게 통지하겠죠? 그래서 어떤 계약 체결하고 이 금융기관부터 매월마다 어때? 연금 받는 것이다. 이 구조예요. 그래서 이 주택연금 이 상품도
다음도 한국주택금사는 보증서 발급해준다. 이것은 제도를 주관하다 보니 이제 직접 상품 판매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누가 판매합니까?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시중의 금융기관, 여기서 상품 판매하고 있다 생각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여기는 보금자리론이나 주택연금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공사는 제도만 주관한다 뿐이에요. 상품에는 하지 않는다. 즉 직접 주택담보를 해주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공사부터 위탁받은 시중의 금융기관에서 상품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자, 여러분, 자, 요약집 살펴드립니다. 자, 129페이지를 보세요. 양호리 1번, 의입니다. 자, 동네 1번. 자, 주택연금이란 만 몇 세 이상입니까? 60세 이상이에요. 우리 고령층 대상들이죠? 그래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가 발급한 보증서에, 자, 공사는 보증서를 발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에 넘겨준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공사가 발급한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는 겁니까? 금융기관.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되어 있죠. 평생은 뭡니까? 종신지급. 일정 기간은 선택한 일정 기간 지급이다. 이 부분이에요. 자,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금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를 보세요. 자,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노후생활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누구 입장이니까? 대출자 입장에서죠. 자, 동사만 주택연금 제도는 대출자가 차입자 주택을 담보로 매기마다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이에요. 주택연금의 장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평생 거주,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다. 우리 해서 설명드리죠. 평생, 즉 종신 거주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평생 또는 종신 지급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죠. 일정 기간 지급하기도 지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한 일정 기간만 지급할 수도 있다. 무슨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국가가 보증한 상품이에요. 자, 이건 이런 생각하세요. 자, 내가 주택연금 가입했어요. 가입하면 누구로부터 연금 받는 겁니까? 금융기관에서 받는 거잖아요. 만약 이때 금융기관이 파산해 버립니다. 그럼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때는 국가가 책임져 끝까지 연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국가의 보증이다. 다음 또 3번. 합력인 상속이 가능한 상품이라 했죠. 만기가 되면 이제 담보로 삼았던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한다. 그래서 어때? 남는 건 돌려주고 부정한 건 상속력이 어때? 묻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않겠다. 다음 여러 가지 세상 혜택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양호 3번 봅시다. 양호 3번 보시면 가입 절차다 소개되어 있죠. 우리가 간단히 설명드린 내용인데, 자, 먼저 자, 한국주택금융사 여기 어떤 가입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때? 금융기관에게 대출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사가 보증 심사를 하겠지요. 심사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해서 취급 금융기관 여기에 보증서를 넘겨준다는 이야기예요. 넘겨준다. 그럼 자, 취급 금융에서 연락 오겠죠. 여기 방문해서 자, 대출 약정 체결하고 매월마다 연금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30페이지예요. 130페이지는 주택연금 상품 명세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다 외울 수는 어차피 암기상이잖아요.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것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가입 요건입니다. 사실 이 상품은 어찌 보면 복지 차원에서 나온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입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자, 먼저 편거리 1번 연령 조건 충족시켜야 되겠지요. 동아리 1번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이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몇 세 이상이다. 60세 이상이란 이야기예요. 자,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확정 기간 방식이다. 이것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우리가 예외를 하고 우리 종신 방식 기준에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편거로 2번이에요. 자, 주택 보유수입니다. 자, 이는 주택 소유인 본인과 배우자 포함한 부부를 기준하는 겁니다. 본인과 배우자 포함한 부부를 기준해서 원칙은 뭡니까?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주택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가 기준 9억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기술세 10억 원. 그런데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9억 원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합시다. 자, 보세요. 이제, 야, 주택 한 채 가지고 있어요.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시가 어때? 8억입니다. 8억. 8억. 그럼, 야, 다른 조건을 충족시하면 어때? 8억이니까 9억 원 이하잖아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럼 어때? 연금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용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용호. 자, 이제 주택 두 채 가지고 있어요. 주택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자, 이택은 3억. 시가 기준 이택은 2억이에요. 2억. 그럼 3억. 예, 플러스 2억. 합해봐야 얼마밖에 안 돼?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제 8억짜리 주택 하나 가지고서 가입이 가능한데. 예, 가입하는데, 이제 어때? 5억이라서 두 채 가지고 있어서 가입이 안 된다. 뭔가 좀 모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 계산계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자, 다주택자 이 같은 경우에도 보유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이때 예외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하다. 이게 이제 동남이 2번 내용이에요. 보유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으로 3번 대상주택입니다. 자, 동네 1번 방금 말씀드렸죠. 시가 기준 얼마입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대 방식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또 내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신 방식만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시가 기준 얼마입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자, 시가 기준 9억 원 이하로서 기업권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주택법에 따른 주택 뭐가 있습니까? 단독주택과 공동택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 2번.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에서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서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이 같은 경우에도 어때? 종시방식 이 경우에는 연가입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뒤에 보세요.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 용도택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한 면적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노인 복지주택, 그리고 복합 용도택은 주택 차지 면적이 2분의 1 한 경우, 이 경우로서 결국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가 바로 연가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4번 보세요. 동네 4번.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이들은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어떤 오피스텔, 상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들은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주택 연가입의 담보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 이걸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한다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서 오피스텔, 상가 이 같은 경우에는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 4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택을 주택소유 또는 배우자 때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편고 5번. 자, 채무 관계자는 즉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연가입이 가능하다. 그죠? 다음 평가로 6번 봅시다. 평가로 6번. 자, 평가로 6번 특히 밑줄은 안 그리지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가입 당시, 자, 주택연금이죠. 가입 당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를 할지라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 단계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 단계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동그라미 2번. 자, 이용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이용 중에 뭡니까? 연가입돼 있다는 이야기 지금. 가입해서 매월 연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으로 5번. 평가로 1번입니다. 보증기한 원칙은 뭡니까? 종신. 다음 양으로 6번. 지급 방식입니다. 평가로 1번 보세요. 종신 방식이다. 이는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다. 여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종신 지급 방식, 또 하나 종신 혼합 방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편거로 2번 봅시다.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즉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게 뭡니까? 확정 기간 방식이다. 기타 등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자, 양으로 7번 평가를 보니까 보증료 있죠? 보증료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양으로 8번. 양으로 8번. 자, 대출금 상환이다. 소개되어 있지요. 예, 상환이다. 예. 자, 예. 자, 다른 특별한 계약 기지 사유는 만기는 언제 했습니까? 사망시. 사망시에 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에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로 삼았던 이택을 처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상속에 묻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외는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예외가 있다 생각하시고 잠깐 설명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형 가입해서 매월마다 연금 받고 있어요. 지금 연금 받고 있는 이 기간 중에 고의로 담아선 이택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럼 고의로 훼손시켜서 주택가치가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상환이 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고의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가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예외된 사유가. 근데 일단 구체적으로 다 우리 공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담보로 삼았던 주택을 처분한 금액 범위 내에서다. 이 생각이 예외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다음 양으로 9번입니다. 양으로 9번은 여기에 있는 자, 보금자리원 이 상품과 주택 연금 이 상품을 비교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교했는데 두 상품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는 점이에요. 공통점이다. 그렇지만 이제 용도부터 차이가 많은 거죠. 자, 보금자리원 이 상품은 가장 주된 용도가 뭡니까? 주택 구입이에요. 그렇지만 주택용은 뭡니까? 생활비. 좀 용도부터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주택금융사가 제도 조항 대표 상품 두 가지를 다 이야기 드렸어요. 자, 모기지론, 즉 보험자론 상품, 주택연금 상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러분 요약집 13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33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단에 보충학습 박스가 들어있지요. 박스인데 농지연금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농지연금. 자, 지금 우리는 뭘 했어요? 주택연금이었잖아요. 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마다 연금받아서 뭘로 쓰겠다? 생활비 쓰겠다. 이 상품이죠? 누가 제도 주관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여기서 제도 주관하는 주택연금 상품을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보충학습 박스에 나와 있는 농지연금 상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 받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 받는 상품이다. 그래서 뭘로 쓰겠다? 생활비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여기서 제도 주관하는 거예요. 저 한국주택금융사 여기 아니에요, 이제. 여기 아니라 농정금은 농어촌 공사에서 제도 주관하는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 내용은 읽어보셔도 될 부분이에요. 여튼 농지를 대상으로서 연금한 상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4절 주택 저당지권 유동화제도다. 이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다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은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소개하고 있죠. 이번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주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뭡니까? 리츠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요. 리츠.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리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에 근거를 두고 부동산 투자 회사제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사는요, 이 법에 한다면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조심하세요. 유한회사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법에 의한다면 상법상 뭡니까? 주식회사.
그렇죠. 상법상. 자,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 보니까 주식을 발행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투자사는 주식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자금을 조달한다. 그럼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전문가가 운용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운용을 한다. 운용해서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발생 수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해주는 이와 같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동산 투자사는요. 주식을 발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주식 발행이 이루어지니까 이는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 금융입니까? 부채 금융입니까? 지분 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지분 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고가의 상품을 소액화시켰지요.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줬다는 겁니다. 결국 유동화 상품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운영한다 했어요. 내 직접 운영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운영하니까 뭡니까? 간접 투자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참 부동산 투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간접 투자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동화 상품 중에 하나다 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여기서 부동산 투자는 주식을 발행한다 했어요. 지금 주식을 발행해서 고가의 부동산 상품을 소액화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런 의미네요. 자,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 가지지 못해도 이제 부동산 투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 지분을 갖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액의 일반 투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이제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에게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소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주식 발행을 통해 비표준화된 부동산 상품은 어떻습니까? 표준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표준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상품은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동화 상품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처럼 주식 발행서 자금을 조달한다 했지요. 조달한 자금을 누가 운용한 겁니까? 전문가가 운용한다. 그래서 간접 투자 상품이라 그랬지요. 전문가는 다양한 부산에 나눠 투자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산 투자. 이를 통해서 투자에 따른 어떻습니까?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수익을 발생시키죠. 발생 수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내가 부동산에서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뭘 받는 겁니까? 배당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에 따른 이익을 얻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주식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상승하면 시장에서 팔아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여기 따른 매매 차익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당 이익뿐만이 아니라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 왜? 주식에 투자한 셈이니까 손실이 발생하자. 이것도 우리 시험 2번이나 답이 된 겁니다. 부동산 투자한 투자자의 원금 손실 없다. X. 잘못됐죠? 주식에 투자한 셈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이익,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장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부동산 투자의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먼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지요. 다음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사. 참 유형은 3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관리, 그리고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3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3가지 모두가 모두가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그럼 상법상 주식이니까 당연히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치다. 자, 몇 가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자, 영속성이 있다는 이야기요. 그렇지만 기업 구조형은 한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영속적이다, 한시적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회사 설립해서 망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영속적인 겁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해서 망하지 않아도 일정 시점에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시적이다. 그럼 사실 이제 기업 구조이다. 그럼 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할 목적은 어떠냐요? 그렇죠? 구조 완료되면 존립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땐 문 닫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는 실체가 있습니다. 예,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부 조직을 갖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내부 조직을 갖춰서 자산운용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는 이야기예요.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어때? 직접 수행하는 회사가 되겠다. 이처럼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데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자기관리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형 이 둘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둘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부동산 퇴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형이다. 이 중에 실체가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뭡니까? 자기관리. 예, 자, 나머지 위탁관리, 기업구조형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름뿐이에요, 이름뿐이다. 즉, 실체가 없는 회사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해서 이름만 있다서 명목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명목회사. 혹시 여러분들이 페이퍼 컴퍼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여기는 위탁관리와 기업구조형은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점의 지점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본점 이외의 지점을 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지요. 자, 이는 위탁관리, 기업구조형 다 마찬가지예요. 둘보다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다. 페이퍼 컴퍼니이다 보니까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없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탁은 그럼 어디에 위탁을 생각? 바로 자산관리회사 여기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산관리회사는요.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위탁관리나 기업구조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으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곳이다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 이게 이제 주요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자, 물론 뭐 이외에도 또 투자 대상 될 수 있어요. 가장 주요한 투자 대상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이다. 하면 기업구조형이요. 기업구조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나왔지요. 그래서 주요 투자 대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이게 주요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회사 유형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영속적이면서 실체가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자기관리. 다음, 영속적이지만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회사는 어디입니까? 위탁관리. 다음, 한시적이면서 실체가 없어 명목회사인 부동산 회사는 어디입니까? 기업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기관리는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위탁관리 기업구조정은 상근 임원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산의 투자 운용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자기관리. 반면 위탁관리나 기업구조는 어떻습니까? 위탁을 해야 한다. 어디에? 자산관리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133페이지 보세요. 하단 보시면 1번 챕터 이제 부동산 퇴사의 의의 및 도입 배경이다. 양으로 1번 첫 번째 봅시다. 부동산 퇴사란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투자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증권 등의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예, 간접 투자기구다. 상법상 뭐가 된 겁니까? 주식회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양고리 2번 도입 배경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일반인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해서 도입되었다. 그래서 어때?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일반 투자자도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줘야 되겠죠? 인류에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동산은 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어떤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성은 특징입니다. 특징. 자, 우리가 여기서 부동산에서의 의의와 특징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어때? 박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판서했던 이 내용이 박스에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박스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문장으로 풀 수 있는 게 그 아래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그라미 7번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원금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있다. 예. 다음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부동산에서의 유형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법에 의하면 세 가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이다. 설명 다 드렸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자, 135페이지예요. 상단에 보충스 박스 들어있죠. 자, 먼저 박스부터 봅시다. 자, 이제 주요 투자우선의 유형이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본 내용이 자기관리, 위탁관리. 이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 이게 이제 주요 투자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 구조형은 뭡니까? 기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이게 주요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그 우측 한번 보시면 상근 임직원 나와 있죠? 자기관리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은 상근 임원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 형태입니다. 자, 자기관리는 직접 관리하는 거지요. 지원이. 그렇지만 위탁관리와 기업구조 어떻습니까? 위탁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어디 위탁한다 했어요? 자산관리회사, 여기 위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챕터 봅시다. 3번 챕터는 여러분들이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 먼저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박스의 맨 아래 칸 속에 나와 있죠? 속에 수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 보는 거로만 만족하시고 제목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36, 52, 64, 끝부분 108, 132, 1 있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부동산 퇴사의 설립 자체의 증가는 추세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월 1번 제목에 나와 있죠. 제목에 부동산 퇴사의 설립 자체가 증가는 추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자, 박스 다시 봅시다. 기업번 자기관리 맨 끝부분 보세요. 얼마입니까? 8. 다음 디귿번 기업 구조형 맨 끝 보니까 얼마입니까? 33. 나와 있죠? 33. 이게 결국 뭡니까? 자기관리는 2016년 4월 현재 8개 설립이 돼 있고, 다음 기업 구조형 어떻습니까? 33개 설립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더 설립이 많이 된 겁니까? 기업 구조조정이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업번에 들어있어요. 부동산 투자수 중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수가, 자기관리 수보다 어때? 많다. 우리 시험은 좀 오래지만 적다.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잘못되죠? 자, 이제 기업 구조조정이 자기관리 여기 비해서는 어때?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이제 합시다. 자, 지금 법에 의한다면, 이 법에 의한다면 부동산 대사는 상장 요건만 충족시키면 즉시 주시장에 상장 투자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재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상장이 어때? 이루지 못한 부동산 퇴사가 어때?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모든 부동산 퇴사가 증권시장 때 상장된 것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월 2번 투자 대상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과 업무용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할까요? 업무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업무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 대상도 다양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추세를 이해하시면 돼요. 어때?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박스 보시면서 추세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절대 수치 외우려 하지 마세요. 자, 추세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챕터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4번 챕터는 부동산 대서법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잠시 뒤에 이렇게 다시 구체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 쉬었답니다.